그리고 이제 5번째 과일이 이제 아떼모야인데요. 이제 아떼모야는 슈가애플이라는 과일하고 체리모야를 교잡해 놓은 거고요. 이 체리모야나 아떼모야가 세계 3대 과수 중에 하나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과일 중에 거기에가 이제 망고 들어있고 망고스틴, 그 다음에 체리모야, 아떼모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이 씨앗 말고 요 갓 안에 흰 과육 부분을 먹는데 당도가 20% 이상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떼모야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얘들이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삭하거나 식감 있는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좀 싫어할 수가 있고요. 좀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자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백화점 등지에서 거의 뭐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망고하고 비싼 가격대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온도가 굉장히 좀 낮은 온도에서 자랄 수가 있는데 좀 재배에 어려운 점은 반낙엽성이어서 얘들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낙엽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하고 또 꽃이 굉장히 작은데 얘도 암술과 수술이 성숙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곤충이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정도 오후에 한 4시에서 5시 이때 해줘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 쪽에서는 이제 워낙에 나무 이 체리모야나 아떼모야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뭐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된다. 뒤쪽에 사진에서 잠깐 또 보시자면 이게 이제 그 아떼모야 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살짝 더 벌어지면 꽃이 완전히 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암술머리가 좀 반질반질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오후에 만약에 암술머리가 성숙이 돼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수술은 아직 성숙이 안 돼서 다음날 오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수정을 시켜 놓으면 다음날 여기에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다른 꽃에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 2개를 따내고 나서 또 묻혀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공수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도라든지 이런 품질 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고부가가치여서 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재배 기술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좀 재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치 람부탄 용화는 무한작과 나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아까 잠깐 제가 식물원 같은데 그 조경해놨다 했는데 거기에만 들어있어서 따로 저희들이 이제 재배 실험을 하진 않았는데 거기 식물원은 우리가 이제 온도를 항상 15도씨 정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꽃이 피려면 저온을 200시간 이상 경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높은 온도를 유지해서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근데 요중에 용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를 높여놔도 일부 열매가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난화 연구소 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 리치나 람부탄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 봤는데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요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열매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도 수입이 전부 다 냉동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들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데 그쪽 원산지 쪽 가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우리나라 쪽에서 관심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올리브인데 올리브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작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흥 지역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작년 2020년도 겨울까지 노지에 올리브 약 한 6만 평 정도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2021년도 1월 달에 고흥이 50년 만에 가장 추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노지에 있는 것들의 약 한 7, 80%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올리브들은 어디에 있던 거냐면 주로 이제 좀 북서풍을 막아주거나 고흥이 이제 거의 사면이 바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만 연결되어 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런 데 올리브들은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브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꽤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올리브를 이제 물론 열매를 바로 이용도 하지만 보통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흥에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주로 이제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장품 원료라든지 아니면 차 원료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소득을 내고 있고요. 이제 근데 그 정도가 아주 좀 적기 때문에 그거 이제 초창기라서 소득이 얼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일부 이제 이 묘목을 팔기 위해서 좀 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품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잘못 구입하면 뭐 씨앗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파종한 묘목 같은 경우는 이파리도 굉장히 작고 열매가 아예 안 달릴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묘목 구입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번식은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럭지 사업을 통해서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수들도 다 우리가 경제 수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농장을 조속해 놓으면 뭐 이렇게 갱신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꽃은 가온을 안 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5월 달쯤에 꽃이 피고요. 가온 온도만 맞으면 얘도 그렇게 크게 햇빛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하우스 안에 있는 것들은 한 3월 달에도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좀 삽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4월 말쯤에 갔는데 이미 꽃이 다 피어서 삽수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주 같은 경우는 4월 한 중하순쯤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제주도는 실제로 노지에서 굉장히 열매도 많이 달리고 하는 모습을 봤고요. 우리 지역에 아까 노지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일부 이렇게 열매를 달리는 나무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매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종에 따라서 또 열매 크기나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기름용 또는 열매가 큰 것들은 피클용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타가수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품종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효능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 구분할 때 요 유리지방산의 함량에 따라서 오일을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올리브를 심는 분들 중에 또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이런 올리브 오일도 좀 품질이 떨어져서 내가 직접 심어서 오일을 짜서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쪽에 온난화연구소에 오일 짜는 추출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저쪽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거 했는데, 그 소장님 말씀으로는 제주도에서 해서 먹은 게 시중에 판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 좀 더 고급 비싼 올리브 오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에도 이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적진 지중해하고 보면 이렇게 온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일조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단지 이제 고흥이라든지 제주도는 거의 뭐 동해가 없습니다만, 고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한 뭐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고 바닷가라든지 북서풍을 막아주는데 이런 데 심어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인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흥에가 약 한 17농가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한 두세 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고흥이 커피가 다른 지역의 재배 농가하고 좀 다른 점은, 다른 데는 주로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일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흥에는 뭐 12농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순수하게 이제 커피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 하는 농가들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현재까지는 국내산 커피 콩을 그분들이 약 한 1kg에 한 20에서 25만 원 선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산 커피가 보통 그냥 적당한 선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정도만 된다면 사실은 커피만큼 소득이 높은 게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커피도 그렇게 비싸게 팔려면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럼 커피를 제가 심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체험 농장을 할 게 아니면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화순의 두베이 농장인가 거기가 이제 단일 농장으로 아마 제일 크게 할 텐데 거기가 한 5,000평 정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커피 중에 품질이 가장 좋은 한 30-40% 정도를 스페셜 취달해서 한 1kg에 50만 원 정도에 팔고요. 나머지는 좀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한 2만 원에 팔고 이렇게 또 전략을 짜서 팔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흥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에서 25만 원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커피를 가지고 또 커피숍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추출까지 해서 파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커피가 이제 보통 그 생육 온도는 이렇고요. 얘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이 장애를 받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일조 조건에서는 약 한 30% 정도 차광을 해야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산지에서는 커피가 이제 우기가 막 시작되면 꽃이 일제히 피어서 이제 건기 때까지 가서 건기 때 수확을 하는 일회 수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기 건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커피가 휘면을 하지 않고 연중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산지 쪽에서도 커피가 주야간 온도차가 나는 고산지대에 있는 커피는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평야지나 해발이 낮은 고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커피 추출을 못할 정도에서 다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면서 익는 커피들은 굉장히 품질이 높고요. 한여름에 익어서 수확을 하는 커피들은 거의 못 쓰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 6월에 개화를 시켜서 1월에서 3월 달에 수확하는 것들이 가장 품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연히 연중꽃이 피긴 하지만 이때 꽃을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육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피도 약 한 영하 5도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커피 나무가 잘 안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커피가 익어갈 때 아까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려면 1월에서 3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커피가 익어갈 때 온도가 이것도 13도 이하로 되면 커피 씨앗이 이렇게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할 때는 커피도 한 13도 이상은 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처음에 시작한 분들이 처음에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열매 체리 자체는 굉장히 충실하고 이뻐 보이는데 그건 이제 씨앗을 이렇게 빼보면 거의 빈 껍질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씨앗으로 커피는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커피가 다 아라비카 종이거든요. 아라비카 종은 자가수정을 하고요. 로부스타 종은 타가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에 증식을 다 씨앗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보통 씨앗을 파종을 하면 약 한 35일에서 6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뭐 한 6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키우면 우리가 20알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그게 이제 한 3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데 그래도 수확을 하려면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식은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우리 사무실에 커피를 심어 놓은 모습인데, 우리가 처음에 커피를 심을 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커피를 가져오다 보니,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가평의 이하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좀 그쪽하고 연이 있어서 그냥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품종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으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잎이 처음부터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버본 계열의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버본이고요. 얘가 이제 자색으로 처음에 잎이 나왔다가 녹색으로 바뀌는 게 이제 티피카 계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티피카 계열이 좀 더 품질이 좋아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버본 계열이 좀 수확량은 더 좋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커피가 다른 책자에 보면 조목성 나무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특이한 점은 열매가 안 맺는 이 원주지 쪽은 교목 형식으로 자라요. 근데 열매가 맺는 결과지 쪽은 거의 관목 형식으로 자랍니다. 완전히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줄기가 다르게 나와요.
이 경목 형식으로 자란 건 처음에 나올 때부터 격가지들이 나오고요. 이 결과지들은 처음에 나올 때 아예 격가지들이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 달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커피를 키우는 곳도 이렇게 키우는 데도 있고, 이 원 주지를 3개에서 4개를 모아가지고 우리 블루베리처럼 이렇게 좀 덩굴처럼 이렇게 실제로 키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키우다가 이게 마디마디마다 열매가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다는데, 얘들이 이제 오래되면 이쪽에서 열매가 잘 안 맺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새 가지를 받아서 키우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 밑에 쪽에서 새 그 주지가 나오면 그냥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새로 수영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병해충 부분에서는 사실, 원산지 쪽에서는 뭐 녹병이라든지 탄저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병은 거의 제가 못 봤고요. 이제 이 진딧물이라든지 가장 문제되는 게 이 깍지벌레가 한번 발생을 하면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한번 깍지벌레가 발생, 약을 계속 쳐도 안 돼서 결국은,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으니까 사람 사가지고 일일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빈도가 낮았을 때는 약을 어느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깍지벌레나 진딧물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아까 그 커피하고 올리브하고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배를 많이 하는 과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0만 헥타 이상 재배가 된다고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비카가 전체 재배 면적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로부스타가 이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아라비카 중에서도 티피카 계열이 가장 품질이 좋고 생산성은 낮지만 맛이 좋다고 하고요. 버본 계열이 이제 좀 더 생산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은 이제 원산지 쪽에서 생산량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만든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부스타는 이제 가공용으로 쓰이는 이런 커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뭐 석유 다음으로 교역이 많은 거다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인당 뭐 한 이 정도 마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는 거의 그 영양가는 없고요. 이런 기능성 성분들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체리라고 하고 레드 체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육 껍질을 벗기고 과육까지 벗겨내면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싸고 있는 콩 모양의 두 쪽에 커피 알이 나오는데, 이 상태를 이제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치먼트 상태로 이제 종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껍질을 보통 이제 우리가 커피를 가공을 할 때 얘들을 껍질을 벗겨서 물에 하루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과육이 이렇게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커피를 가공하신 분들이 발효라고 하고요. 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말려서 이게 나오면 얘들을 이제 요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생두 상태가 되고요. 얘를 이제 볶으면 이제 원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에다 발효를 시키는 걸 이제 그 습식이라고 하고, 열매 자체를 그냥 통째로 말려가지고 도정을 하는 방식을 이제 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맛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열대나 아열대 과수를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러 오시면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존의 우리 작물들은 워낙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 지도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경우에 뭐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아열대 과수들은 사실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딱히 물어볼 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적응성이나 재배가 쉬운 작물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판장으로 가면 실제로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거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기능성이 높아서 좀 직거래가 가능한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하고 할 때
수입 생과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런 조건에서는 좀 가격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생과 수입이 안 되는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 좀 강조해서 농가들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